최근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던진 폭탄 발언에 백악관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방공 체계를 싹 다 버리고 갈아엎겠다. 미국산은 치워버리고 즉시 한국산을 가져오라. 중동의 권력자가 왕국 안보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는데요. 최근까지 사우디의 하늘은 미국의 방패라 불리던 패트리엇에 의존했었죠. 하지만 그 수십 년을 함께 쌓아온 협력 체계를 한국이라는 단 한 나라 때문에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린 것. 그러자 미국은 크게 당황했고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빈살만이 크게 실수했다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더 경악스러운 발언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10조 원 어치 무기들을 당장 기습적으로 공급해달라는 다급한 요청. 10조 원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국가의 1년 국방비 총금액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는데요. 과연 최강국이라 불리던 미국을 손절하면서까지 한국에 전부 쏟아부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 판도가 뒤바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순간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산은 전부 버리고 즉시 한국산을 가져오라. 당장. 그 한마디가 지하 회의실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전략무기조달위원회 최고 책임자인 칼리드 알 라시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의 무기를 사들일지, 어떤 군사 동맹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제 서명 하나가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수십 년간 유지된 관계를 단번에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들은 언제나 미국의 군사 시스템과 함께였습니다. 미국 장성들과 악수를 나누고 최첨단 무기 체계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힘은 결국 워싱턴에서 온다는 확신 속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죠. 그 믿음은 제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처럼, 중력처럼 의심조차 품어본 적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날 새벽에 왕세자 한마디에 경악했습니다. 몇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리야드 왕궁 지하 전략 회의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전화를 받는 순간 이미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 시간에 왕궁 지하로 불러들이는 호출은 세상 어딘가에서 심각한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빠르게 그렸습니다. 이란의 군사 움직임인가? 예멘 쪽에서 또 도발이 있었나? 어느 쪽이든 간단한 상황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정보기관의 핵심 인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굳은 표정이었고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으며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 있는 침묵 자체가 이미 경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정보 보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상륙하기 직전의 그 고요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이 회의실을 뒤덮는 방식은 어떤 폭발보다도 더 강렬했습니다. 미국을 기다릴 시간은 없다. 한국과 접촉하라. 금액은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장기 검토나 예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조달, 사실상 기습 결정이었죠. 회의실은 그 순간 완전한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몇 초였는지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닥으로 떨어진 제 펜 소리만이 유독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저에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린 나라. 그런데 방공 시스템? 사우디 왕국의 하늘을 맡길 나라? 그 조합은 제 머릿속에서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 원칙 하나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방산 거래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의 언어이고 충성의 표현이며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온 세계에 선포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세자는 그 언어를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귀에 무기 구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향한 정면 선전포고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체계에 반가쇠를 당기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저는 왕국 내부 비밀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손에 쥐어진 보고서는 막연한 불안을 냉혹한 숫자와 지도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붉은 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멘 방향에서 사우디 동부를 향해 뻗어나오는 미사일 궤적들이었습니다. 그 끝에는 왕국 최대 석유 시설이 찍혀 있었고 방공 공백 지역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검은 영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공포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동부 석유 시설 위치를 짚었습니다. 손끝이 화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몇 년 전 아람코 정유 시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날의 기억이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집어삼키던 그 장면, 세계 최대 석유 생산 시설이 단 몇 시간 만에 절반 이상 마비되어 버린 그 충격. 만약 그 공격이 조금만 더 정밀했다면 사우디의 경제 동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화면 앞에서 살아 숨쉬듯 되살아났습니다. 저기가 또 맞으면 왕국은 끝이다. 그 공포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 안보 라인의 고위 인사였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라시드 카카, 이번 계약 방향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외교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드러운 문장 안에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협력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맹이라 불러온 관계가 실제로는 어떤 구조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의 말투가 아니라 주인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지시의 냄새가 선명하게 났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정작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아잔 소리가 리야드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 개의 절벽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미국을 건드리면 왕국의 외교가 무너지고 하늘이 뚫리면 왕국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왕세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왕세자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늘을 대신 막아줄 건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는 말없이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격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이미 결론에 도달한 사람의 차가운 확신이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미국은 약속했다. 한국은 막아냈다. 저는 마지못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 적힌 나라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우디를 위협하는 것은 이란의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래 단 한 나라만을 향해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파일 표지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파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펼치는 행위 자체가 왕세자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그 파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도전장처럼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UAE 탄도미사일 요격 실전 기록. 저는 제목을 읽는 순간 잠깐 멈추었습니다. 실전 기록. 시험도 아니고 모의 훈련도 아닌 실제 전투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말이었습니다. 방어 시스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KMSWAM 청홍2. 저는 그 이름 앞에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방산 커리어 동안
제가 전략 보고서에서 이 명칭을 제대로 마주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세계 방산 지도는 언제나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 네 나라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지도 어딘가에 흐릿하게 존재하는 나라였고 방공 강국의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올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리트 수도 인근 전략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UAE가 운용 중이던 천궁2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했습니다. 발사에서 파괴까지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격 성공률 96%.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방공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얼마나 까다로운 기술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낙하합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궤적이 복잡하며 요격 가능한 창구는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습니다. 현대 방공 기술의 최정점에 있다는 시스템들조차 이 영역에서는 늘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개발 기업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저는 한화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다시 기억을 뒤졌습니다.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나 미사일 강국을 거론할 때 앞줄에 서던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화약이나 폭발물 계열에서 이름이 나오던 회사라는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96%의 실전 요격 기록을 가진 방공 시스템을 설계하고 양산했다는 겁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이 파일이 보여주는 세계 사이에 무언가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석 섹션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들은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유도 장치가 각각 별도의 차량으로 분리되어 운용됩니다. 각 장비를 이동하고 배치하고 서로 연동시키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궁2는 달랐습니다. 단일 차량 한 대의 탐지, 추적, 요격 유도를 모두 통합했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하나가 이 전부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콜드 런칭 발사 방식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먼저 발사관에서 공중으로 쏘아 올린 다음 허공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발사대가 손상되지 않고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360도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 위협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막처럼 광활하고 개방된 지형에서 빠르게 배치하고 이동해야 하는 사우디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 설계는 마치 우리를 위해 만든 것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 기술을 흉내낸 게 아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에서 나온 물건이다. 크고 무겁고 복잡한 구조 대신 날렵하고 빠르고 통합된 구조. 전시관에 전시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왕세자가 왜 그 파일을 제 앞에 밀어냈는지 조금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저는 다시 왕세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을 막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세자는 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보고서를 봤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왕세자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요토, 그럼 하나만 대답해라. 방 안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왕세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약속했다. 한국은 실제로 막아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느 쪽이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잔인했습니다. 약속과 결과, 외교와 실전, 말과 숫자. 20년간 한 줄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저의 판단 기준이 딱 두 단어 앞에서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텅 빈 것 같은 기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방에서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만약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사우디의 방공망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눈으로. 저는 왕세자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과 사우디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게 될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왕세자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전략분석팀을 소집했습니다. 지시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라. 회의실 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말씀이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나라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스스로도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방산 일을 해온 제가 모르고 있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 방산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팀원들이 자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을 읽자마자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또 한 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방산의 수출 성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전차 및 자주포 계약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중동 여러 국가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무기 체계가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대표 무기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정웅 방공 시스템.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혼잣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신흥국의 방산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 전역에서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세계 방산 뉴스의 헤드라인은 늘 미국, 러시아, 프랑스였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방산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조류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조류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납기 속도 비교 자료였습니다. 미국 방산의 평균 납기는 3년에서 5년, 복잡한 무기 체계일수록 그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수요가 폭증할 경우 대기 명단이 길어지는 것은 방산업계에서 공공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의 평균 납기는 1년에서 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긴급 생산체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숫자를 한참 동안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처한 상황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후티 방운의 미사일 전력은 이미 수천 기에 달하고 있었고, 예멘 방향의 위협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년 뒤의 방패가 아니라 지금 당장 펼쳐질 방패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평시 산업이 아니다. 전쟁을 위한 산업이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문장이 스스로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을 전쟁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 자신이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을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나라로만 알고 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 관계자가 리야드를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명목은 방산협력회의였지만 실제 목적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능숙하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직 실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말했습니다. 동맹은 신뢰 위에서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그 신뢰를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청공투가 정말 별것 아닌 시스템이라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서둘러 리야드로 날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직접 꺼내야 할 만큼 이 계약이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관계자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홀로 앉아 새로운 가설 하나를 머릿속에 굴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건 아닐까. 그리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UAE 방공 운용 기록 섹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명세보다 운용 효율에 초점을 맞추어 읽었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탐지 레이더 차량, 추적 레이더 차량, 지휘 차량, 발사 차량. 이 모든 것을 배치하고 연동시키는 데는 인력도, 시간도,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궁2는 이 복잡한 구성을 단일 통합 차량 중심으로 압축했습니다. 기동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유지 비용이 줄어들며 배치 속도가 빨라집니다. 넓은 사막 지형에서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지도 위의 방공 배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우디 동부의 석유 시설들, 리야드 방향의 주요 거점들, 그리고 여전히 검은색으로 표시된 방공 공백 지역들. 그 검은 영역 위에 천궁2의 배치도를 겹쳐보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면 어쩌면 사우디의 하늘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미국의 방패 뒤에 숨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방패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 검토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국방부 내부 보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팀의 보고를 취합해 주요 인사들 앞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격렬해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이 열렸을 때의 온도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자료를 절반도 차에 발표하기 전에 친미 성향의 한 장군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끊었습니다. 한국 무기로 이 왕국의 하늘을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목소리에는 경멸에 가까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위 인사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함께 이 안보 체계를 쌓아왔습니다. 그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리자는 말입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왕국 안보의 뼈대라는 주장이 쏟아졌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방공망이라는 목소리가 맞섰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진영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그 장면은 단순한 군사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성능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반발을 준비하는 숨 고르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친미 라인 인사들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왕궁 측에 우려를 전달했고, 외교부 일부에서는 한국과의 계약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흘렸습니다. 국방부 내부가 물밑에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미국 대사가 국방부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외교적 의례가 끝나자마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반면 저희는 패트리엇 체계의 추가 공급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납기는 언제입니까? 대사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에는 날짜가 없었습니다. 수량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라는 말은 지금은 못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사가 자리를 뜬 뒤 왕세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왕궁 회의실에 주요 인사들이 집결했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영상 자료였습니다. UAE 방공작전 실제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이 화면 상단에서 빠르게 낙하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잠시 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궤적이 교차하는 순간 하늘에서 섬광이 일었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허공에서 터지며 목표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실전 영상이다. 이것은 훈련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 현장에서 촬영된 기록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저 미사일은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의 도시를 향해 날아오던 것이었고 천궁2는 그것을 실제로 공중에서 산산조각냈습니다. 친미 성향의 장군 한 명이 화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언어였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기술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청웅2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탐지, 추적, 유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처리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콜드 런칭 방식 덕분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고 단일 차량 운용으로 기동성과 배치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아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대하던 인사들도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미국 국방 고위 인사였습니다. 이 시간에 직접 전화가 온다는 것은 평범한 연락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시드 카카, 이번 결정은 양국 동맹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박자 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과 계약이 체결된다면 일부 군사협력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검토,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방산과 군사협력의 세계에서 20년을 보낸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협력을 축소하거나 차단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무기 거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 공유, 합동훈련, 유지 보수 지원 전반에 걸쳐 파장이 번질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맹국이 동맹국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협력자가 협력자에게 건네는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잃을까봐 던지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껏 제 안에서 흔들리던 무언가를 단단하게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 위에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커지든 저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굳어지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왕세자의 승인이 떨어진 다음 날 저는 리야드 외곽 국방 연구시설로 향했습니다. 비공개 접촉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대표단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의 기술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내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거대한 계약을 앞에 두고 화려한 홍보 자료를 펼쳐놓고 외교적인 언어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늘어놓는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방산 협상 테이블에서 제가 수십 번 경험해온 그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치자마자 곧장 기술 설명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없었고 외교적인 포장도 없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엔지니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성능으로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태도, 그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은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유도 레이더가 각각 별도의 차량에 탑재되어 운용됩니다. 시스템을 전개할 때마다 각 차량을 이동시키고 위치를 잡고 상호 통신망을 연결하고 연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비되고 인원이 묶이며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장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청웅2는 그 전부를 단일 차량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전부를 담당한다고요?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대답이 짧고 간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설계. 그것은 무기 카탈로그에 실릴 스펙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뼛속에서부터 느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설계 철학이 이 시스템 안에 녹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엔지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360도 동시 탐지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레이더가 하나라면 방향이 고정될 텐데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물리적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제어하기 때문에 단일 레이더면서도 전 방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회전하는 방식보다 반응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니 고장 확률도 낮습니다. 사막처럼 광활한 지형에서 단일 시스템으로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하는 사우디의 환경에는 이 방식이 구조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저는 노트 위에 숫자와 도식을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사우디 동부 지형을 겹쳐보았습니다. 석유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에 이 시스템을 배치한다면 기존 방공 체계와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 그림이 나올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콜드 런칭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발사관을 박차고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화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허공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정 고도에 이르자 엔진이 점화되면서 미사일이 목표 방향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이 방식이 중요한지를 즉각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인 발사 방식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엄청난 화염과 폭압이 발생합니다. 발사 방향이 미리 정해져야 하고 발사대 주변의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콜드 런칭은 미사일이 공중으로 올라간 뒤에 방향을 잡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 위협이든 발사 직후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발사대가 고온 가스에 노출되지 않으니 장비 수명도 길어지고 연속 발사 간격도 줄어듭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순간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꺾는 각도,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기술 설명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고 엔지니어들은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에는 홍보성 언어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었고 실험 기록이 있었으며 실전에서 확인된 수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산 협상 테이블에 앉아왔지만 이렇게 기술 자체만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자리는 흔치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시는 물량과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전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체결된다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국 방산 협상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대기 명단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들은 언제나 날짜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텅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장 강한 무기를 찾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이름 높은 무기를, 가장 값비싼 무기를 사왔던 것은 아닐까. 강함과 명성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필요한 강함은 전시관에서 빛나는 강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철학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효율, 기동성, 실제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 그 세 가지가 이 시스템의 뼈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짜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창밖으로 사막의 밤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다. 잠시 침묵. 하지만 강함은 항상 가장 오래된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을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우디 정보기관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예멘 방향에서 미사일 이동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훈련 움직임이 아니라는 분석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저는 곧장 국방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실 화면에는 익숙한 붉은 선들이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이 더 선명했습니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궤적의 끝은 사우디 동부 석유시설 방향이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그 이름이 지도 위에서 표적처럼 보였습니다. 장군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예멘 방운 전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합산하면 현재 파악된 수량만 수천 기에 달합니다. 특히 사거리 연장 탄도미사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사우디 동부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방공망으로 요격 가능합니까? 장군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상황실 공기를 내리눌렀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 공격이 온다면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국에서 가장 강한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그 대답은 어떤 긴 설명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패트리엇 공급 현황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생산 라인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동아시아 긴장 고조, 유럽 재무장 흐름이 겹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추가 공급은 순위가 밀려 있었습니다. 예상 납기는 수년, 구체적인 날짜는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패 없이 서 있는 건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협력 강화 제안이었습니다. 내용은 패트리엇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이 제안이 한국 계약 논의가 구체화되던 바로 이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배치가 가능합니까? 미국 측은 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제가 수도 없이 들어온 문장이었습니다. 언제나 노력하겠다는 말이었고 언제나 날짜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복되는 동안 사우디의 하늘에는 공백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연락을 끊은 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한국 계약을 포기하면 패트리엇을 검토해주겠다는 거래. 그 구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오랫동안 제안에서 버텨오던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왕궁 긴급회의는 그날 밤 소집되었습니다. 국방, 외교, 정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왕세자가 들어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분야 책임자들의 보고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미사일 이동 정보, 패트리엇 공급 지연 현황, 미국 측 제안의 내용, 한국 기술 브리핑 결과까지 전부 청취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왕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친미 성향의 인사들도 외교적 신중함을 강조해오던 인물들도 그 문장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진행하라.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에 찾아오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던 사우디의 안보 나침반이 처음으로 다른 곳을 가리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것도.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왕궁 복도의 불빛이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걷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여전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하늘을 지킬 방패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미국을 믿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다른 곳에 있었다. 저는 그 이름을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름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왕세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리야드 왕궁에서 최종 결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정보기관의 수뇌부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보고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자리였습니다. 그 무게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처음부터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친미 성향의 장군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실전 영상을 직접 목격한 뒤로 그들의 반대는 예전만큼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흔들린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아마 지난 며칠 동안 제 얼굴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회의는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친미 진영의 마지막 주장이 테이블을 가로질렀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이 왕국 안보의 근간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쌓아온 협력체계를 한 번의 결정으로 흔드는 것은 너무 큰 도박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불과 며칠 전까지 같은 논리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랜 동맹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늘을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붙은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왕세자였습니다. 그는 두 진영의 발언을 모두 들은 뒤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세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맹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인가?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미국의 방산, 체계 아래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한 번도 소리내어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왕세자가 꺼낸 순간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하나의 답이 되었습니다. 왕세자가 짧게 명령했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진행하라.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손이 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순간에 찾아오는 그 묵직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용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약 소식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천궁2 방공 시스템을 10조 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하루도 차에 지나지 않아 국제 방산 시장 전반에 전해졌습니다. 개발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동 최대 군사 강국 사우디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방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사우디 방공 계약. 그러나 그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 관계자가 회의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또 다른 인사의 말도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닙니다. 그 말이 워싱턴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해온 미국이 한국을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이끌어낸 것은 화려한 외교도 정치적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었고 약속을 지키는 산업 역량이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도 반응이 일었습니다. 이라크와 걸프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일부 국가들이 사우디의 결정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했는가? 그 질문이 퍼져나가는 방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같은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우디의 결정은 중동 방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물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왕궁 발코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넓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을 바라보는 제 감각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공백과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방공망의 구멍, 대기 중인 미사일, 우리를 구해줄 나라의 이름, 그 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다. 바람이 사막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새로운 강국을 보았다.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분하게 기술을 설명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 화면에서 폭발하던 탄도미사일의 섬광, 그리고 왕세자가 짧게 내린 그 한마디.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서 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중동 방산 시장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무기 카탈로그의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방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두 개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천궁투 시스템의 초도 납품 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동 여러 국가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유사문의 보고서였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동유럽 두 나라.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선택한 그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번갈아 보면서 뭔가 거대한 물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우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의 군사 중심 국가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주변국들에게 언제나 하나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택이 던진 파장은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전문가들도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가 국제 방산 매체를 채웠습니다. 분석가들이 정리한 한국 방산의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실전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 구조, 높은 요격 성공률, 기존 강국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빠른 생산 및 납기 능력, 합리적인 비용 구조, 그리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협력 가능성. 그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중동 국가들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사왔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은 언제나 그들의 손안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무기를 사는 고객이었지 기술을 함께 키우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우디 비전 2030년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세자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비전 2030년의 핵심은 석유 의존 경제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 산업을 국산화하며 사우디가 소비하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것.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그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무기를 사는 계약이 아니라 산업을 함께 만드는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 느꼈을 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이 왕세자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깊은 층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세자를 찾아간 것은 계약 체결 이틀 뒤였습니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리야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왕세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저는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인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고 강한 나라가 주는 약속과 작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나라의 결과,
방산의 세계에서, 안보의 세계에서,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의 세계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개학 이후 국제 방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러시아, 유럽 강국들이 나누어 지배해오던 그 시장에 새로운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이제 방산 강국을 논하는 자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쌓아왔는지 저는 그때서야 제대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실전에서 통하는 기술을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어둡고 광활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걸으며 지난 몇 달을 되짚었습니다. 새벽에 울린 전화, 지하 회의실의 정적, 왕세자가 밀어준 파일, 떨리던 손끝, 한국 엔지니어들의 담담한 눈빛, 화면에서 터지던 탄도미사일의 불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던 순간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듯이 저는 한참 만에 멈추어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강대국을 믿으며 살아왔다. 밤바람이 사막 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진짜 강대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이 완전히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흔들린 적 없던 한 가지 믿음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 아래에서 한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나라, 그러나 놀라운 기술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가진 나라,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나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실력을 증명해 보인 나라.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미래였다. 그리고 그 미래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강대국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키고 우리는 그 방패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제 커리어의 토대였고 제 판단의 기준이었으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오래된 이름이나 화려한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힘은 위기의 순간에 약속을 지키고 실제로 하늘을 막아낼 수 있는 기술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묵묵히 실력을 쌓아 중동 최대 군사 강국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된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